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소수리 왕은 384년 11월 생을 마감하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 동생 이련이 왕이 되니 그가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고구려 제18대 고국양왕이었다. 나는 소수리 왕의 동생입니다. 형님께서 밤낮없이 노력하시어 우리 고구려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 또한 형님의 성과에 누가 되지 않는 왕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가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사이 중국에서도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369년 동진의 환원이 북벌군을 크게 일으켜 고구려의 철천지 원수 전년을 공격했는데 모용수의 활약으로 동진을 물리쳤다. 이때 모용수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던 모용평이 모용수의 전공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모용수는 전년에서 탈출하여 전진으로 망명했다. 모용수를 얻은 전진의 3대 황제 부견은 전년을 대대적으로 공격했고 370년 전년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 부견은 동진과는 적대 관계를 가졌지만 고구려와는 372년 승려 순도로 하여금 불상과 경문을 전하는 등 우호 관계를 맺었다. 자신감을 얻은 부견은 383년 중국 통일을 목표로 96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 동진을 공격했다. 하지만 비수대전의 큰 패배로 부견은 모용수의 도움을 받으며 3만의 병력만을 이끌고 낙양으로 퇴각하였는데 이때 모용수는 전진의 몰락을 예감하여 부견을 떠나 독립하여 후연을 세울 것을 결심했다. 모용수가 부견에게 말했다. 북방민족들이 우리가 약해진 틈을 타 공격할 것이란 정보가 있습니다. 소장을 보내주신다면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시 모용수를 철저하게 믿고 있던 부견이 그 말을 믿고 보내주었는데 한신하가 뒤늦게 이를 알고 부견에게 알렸다. 이대로 모용수를 보내면 그는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박하게 대하지 않았으니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하의 염려대로 모용수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모용수는 다른 세력들을 모아 멸망한 전년의 뒤를 잇는 후연을 세웠다. 이때가 384년 고국양왕이 즉위하는 해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으니 그 질기고 모진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악연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한 고국양왕은 다시 일어서는 모용선비가 걱정이 되었다. 할아버지 미천왕의 왕릉을 파헤쳐 시신을 가져가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철천지 원수 모용선비가 다시 세력을 키워 후연을 세웠다 합니다.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근심거리를 머리에 이고 사는 셈이 됩니다. 국상이 나서서 의견을 보탰다. 그러하옵니다. 우리는 요동을 얻어 중원 진출을 원하고 모용선비는 요서를 지나 한반도를 탐내고 있으니 그들과의 전쟁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모용수가 이제 막 건국한 나라니 체계가 잡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요동을 먼저 공격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소수리 왕의 안정된 정치로 고구려의 힘은 비축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어수선하고 우리는 안정을 찾았으니 지금이 공격의 적기라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당장 요동을 공격합시다. 385년 여름 고국양왕은 군사 4만으로 후연을 공격했다. 고국양왕의 예상대로 후연의 군대는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던 반면에 평소 훈련을 하며 힘을 키웠던 고구려의 군대는 강하고 민첩했다. 고구려군은 요동군과 현도군을 점령하고 1만 명의 포로를 잡고 개선하였다. 선대왕들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요동 땅을 고국양왕이 처음으로 정벌한 쾌거였다. 그와 동시에 북부여 유민이던 여암이 385년 7월 요서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후연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후연의 모용수에는 아들 모용롱이 있었는데 그의 용맹함이 남달랐다. 모용롱은 고구려에 즉각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구려는 중앙 집권하에 성공하여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반격하지 않으면 저 요동은 영원히 되찾지 못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자에게 군사 3만을 주신다면 반드시 요동을 뺏어오겠습니다. 좋다. 정예병을 내어줄 테니 가서 요동을 정복하고 오라. 이에 모용롱은 386년 정예병 3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요동을 공격하여 승리했다. 고국양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요동을 얻은 기쁨에 만족하여 잠시 방심했더니 그새 쳐들어와 요동을 뺏어갈 줄은 몰랐구나. 요동의 내부엔 반란 사건도 있었는데 어찌 이리 빨리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국상도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모용수에는 아들 모용롱이 있는데 용맹하기가 범과 같다 하옵니다. 그가 이끄는 3만 대군이 반란도 진압하고 요동도 빼앗은 것입니다. 고국양왕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모용, 그 집구석은 대대로 아들의 활약이 장난이 아니구나. 비록 적이지만 아들복 하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란을 진압하고 요동마저 정복한 모용수는 그 후 완전히 자리를 잡아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요동을 얻은 후 고구려를 재공격하지는 않았다. 고구려 또한 다시 강해진 후연을 상대로 요동 정벌을 계획할 수 없었으니 두 나라는 당분간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후 고구양왕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데 주력했다.
382년 불교를 더욱 권장하고 백성을 위해 토지의 신에게 제를 올리는 국사를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백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390년 9월 백제의 진사왕은 진가모의 군대를 보내 도군성을 공격해 함락했다. 고국양왕은 크게 탄식하며 대신들을 불러 의논했다. 요동을 얻은 기쁨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뺏기고 그 사이 또다시 백제가 쳐들어와 도군성을 빼앗으니 우리 고구려는 늘 위아래로 공격을 받고 있어 국력을 키우기가 참으로 어렵다. 중국과 싸울 때는 백제가 쳐들어오고 백제와 싸우면 중국이 쳐들어오니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고구려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는가. 왕의 물음에 대신이 나서 말했다. 한반도 남쪽에는 백제와 세력을 다투는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로 하여금 백제를 견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라와 동맹을 맺잔 말인가. 그래도 그렇지 신라하고는 급이 안 맞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와 신라는 형제의 관계 혹은 군신 관계여야 합니다. 우호 관계를 맺어 신라를 지켜주겠다는 말로 달래고 대신 신라의 왕족을 인질로 보내달라고 하면 사실상 신라는 우리에게 복속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군. 좋은 생각이다. 당장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자. 그 시기 백제는 동진과 교류하며 가야를 통해 외의 문물을 전하고 있었다. 섬나라 왜국은 대륙의 선진 문물을 접하기 위해 백제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백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외로서는 백제가 요구한다면 언제든 신라를 공격할 수 있었고 또한 백제를 믿고 신라의 크고 작은 누락지를 일삼았다. 이때 신라군이 반격하게 되면 외로서는 테러와 보급로가 항상 문제였다. 하지만 가야와 백제가 같은 편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백제, 가야, 왜국에 둘러싸여 고립된 상황의 신라에 고구려가 먼저 손을 내미니 신라는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왕 뇌물마립가는 기꺼이 고구려와 손을 잡았고 고구려는 인질로 왕족인 실성을 보내달라 하였다. 한편 고국 양왕은 후연의 공격으로 요동을 뺏기고 백제의 연이은 공격에 도군성을 뺏겼으니 마음을 크게 상하고 병을 얻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병이 정사를 돌볼 수 없다 생각한 고국 양왕은 391년 말에 태자 담덕에게 왕위를 내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태자 담덕이 나이 18살에 고구려의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이었다. 광개토 대왕은 대대적 정벌을 계획하였고 첫 번째 목표로 거란을 지목하는데